안녕하십니까, 김철애입니다.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오늘부터는 제 3강이 되겠습니다. 미시경제학 원리 두 번째 4, 5, 6, 7 원리가 제 3강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미시경제학의 기초 4원리는 교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본다. 5원리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 6원리는 기업들은 독점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제7원리는 경쟁시장은 대체로 효율적이다. 그중에서 오늘은 4원리 교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본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좀 고칠게요. 제4원리 교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본다. 교환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교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익을 보는지, 즉 교환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함께 살면서 또 함께 살면서도 각자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에 따라서 각자가 자기가 더 잘하는 것,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서로 바꿔 먹으면, 바꿔치기 하면 모든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이 시장경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환이란 무엇인가? 교환은 그야말로 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겠고 서로 가진 것이 달라야 되겠죠.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바꿔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리학적으로는 전화나 전신이 통할 수 있도록 선로를 연결해 주는 것도 교환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시장경제에서는 서로 가지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서로 바꾸는 것이죠. 영어로는 trad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 business of buying and selling or bartering commodities. 다른 말로는 commerce, 장사하는 것이죠. To give one thing in exchange for another. 또 다른 것을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회비용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즉 바꿔치기 한다는 것이죠. 그럼 교환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교환이 없는 경제를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환 없이 혼자서 사는 경제, 그 경제를 자급자족 경제, self sufficiency 또는 autark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기회 되실 때 cast away란 영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톰 행크스가 페덱스에 다니는 직원인데 비행기인가 배인가 사고가 나서 혼자 무인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인도에서 혼자서 한 3년인가를 살아남고 구조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또는 뭐 우리 교과서에서 로빈슨 크루소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교환이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그러한 영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세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 혼자서 다 갖추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깎는 것, 옷을 입는 것, 밥을 먹는 것 다 뭐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것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불쌍해서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먹고 살라고 그걸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행동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각자가 잘하는 일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서로 바꿔치기, 교환할 수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교환이 없는 경제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어터키를 추구하는 나라 북한이죠. 북한이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문을 닫고 폐쇄 경제를 유지하면서 도무지 자급자족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국가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환이 없는 경제 다음에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물물 교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바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돈이라는 것 없이 그냥 물건 대 물건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바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책이 있는데 나는 노트가 없어요. 그럼 책은 많으면 노트가 없으면 노트 가진 사람 중에 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 사람을 만나면 서로 우리 내고, 뭐 내고왕 유튜브에서 우리 아이들 많이 보는데 내고를 하는 것이죠. 나 책 한 권 줄 테니까 너는 노트 2권 줘라. 이렇게 해서 딜이 협상이 성사가 되면 서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이거는 물물 교환 경제입니다. 근데 물물 교환 경제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물건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찾아서 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물 교환 이루어진다 하면 이것만으로도 교환이 없는 경제보다는 나아요. 낫지만 더 좋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인간이 좀 더 발전시킨 경제 시스템이 뭐냐? 화폐 교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과 바꿔 쓸 수 있는 그러한 화폐를 하나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대신에 뭐를 썼어요? 조개를 사용하거나 화폐에 조개패가 들어가 있잖아요. 조개의 껍질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쌀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금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은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인간들이 동일하게 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개로는 아주 원시시대에나 화폐 기능을 했고 실제 화폐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금과 은이 되겠죠. 그래서 금화, 은화, 동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캐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은 대신에 비트코인이 그런 역할, 그 비트코인도 캐내는 거예요.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만 일정 한도의 그 비트코인이 되고 그것이 거래되는 시장이 비트코인 거래 시장이죠.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컴퓨터를 통해서 엄청 많은 전력이 든대요. 비트코인 캐내려면. 하여튼 그런 시도도 한번 해보면 좋죠. 아무튼 그런 화폐가 등장했다가 절대 왕국이 형성되면서 정부가 힘이 세졌어요. 정부가 힘이 세진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종이 쪽지 하나에도 한국은행권 도장, 미국으로 따지면 FRB 도장이 찍히면 그것을 화폐로 인정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거죠. 법정 화폐라고 합니다. 법정 화폐를 만들어서 이 화폐를 제시하면 무조건 물건과 바꿔주어라. 이 강제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요? 그거 하지 않으면 너는 감옥에 간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은 필요 없이 어때요? 지폐를 통해서 그 화폐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발권력 시대가 오죠. 요즘은 지역화폐라고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별로도 우리 대전은 온통 대전, 대덕구는 뭐 대적 1호음,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행해서 그것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대전시 또는 대덕구가 이거 가져오면 반드시 현금으로 바꿔줄게. 이런 약속이 보장된 상태에서 화폐가 거래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뒤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으면 완전 휴지 조각이 돼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전쟁을 하려고 마르크화를 엄청 찍어냈어요. 가지고 그 당시 사진을 보면 빵 한 조각을 사려면 마르크화를 리아카에 하나 가득. 그거는 돈이 아니고 뭐예요? 폐지예요, 폐지. 신문하고 또 신문 그 폐지 줍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정부가 이 발권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 가면 한국은행의 제1 목표가 뭐로 되어 있냐면 물가 안정이에요. 한국은행이 돈을 함부로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가만 오르게 돼요. 물가만 오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늘 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만큼 그걸 실물 경제라고 합니다. 물건이 만들어진 만큼 화폐를 더 찍어내야 돼요.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없이 경제가 돌아갈 수 있고 사람들이 대한민국 화폐를 믿고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믿을 수 있는 화폐는 역시 달러죠. 미국이 제일 힘이 세니까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저 달러는 언제든지 나중에 금으로, 은으로 바꿀 수 있다. 물건으로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신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로 화폐가 그렇고 엔화, 일본 화폐가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부채가 많은 나라들도 사실은 저렇게 발권력이 있는 국가라고 하는데 미국, EU, 일본 같은 나라는 그렇게 정부 부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 한국 돈 원화를 미국 가서 제시하면 받질 않아요. 달러만 받지. 그렇죠? 엔화 정도는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에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부채, 정부 부채가 많으면 상당히 위험하고 국제적으로 신용을 잃게 되면 대한민국 화폐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인식되면 소위 국가 간의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환율 시장이라고 그래요. 환율 시장. 국제 금융 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달러 1달러당 1,130원 정도 합니다. 그것이 1달러당 2,000원, 3,000원까지 올라가 가지고 우리나라 돈이 쓰레기가 국제시장에서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화폐를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 경제는 교환이 없는 경제, 물물 교환 경제, 바터 시스템, 터키에서 바터로, 그 다음에 화폐 교환 경제로 옮겨가게 돼 있고 요즘은 이제 그 화폐 중에서도 전자화폐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거래가 옛날에는 그 지폐를 주고받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갔다가 이제는 이제 스마트폰 상에서 서로 간에 지갑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전자적으로만 서로 확인이 되는 그런 비트코인 또는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발달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갑에 넣어 가지고 있는 캐시라고 하는 현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 대신 바코드가 있어야겠죠. 스마트폰 안에 나의 신용을 증명하는 그런 증명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화폐의 역할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교환이 더 쉬워지고 빨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숍 가서 지갑을 꺼내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 쓱 지나가면 되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블록체인 시대가 오면 마트에 가서도 그냥 카트만 쭉 끌고 나오면 내 통장에서 돈이 쫙 그만큼 빠져나가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계 경제는 화폐 경제는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교환을 게임으로 이해를 하면 교환이라고 하는 건 주고받는 게임이거든요.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일어나는데 그 게임의 종류는 제로섬 게임, 포지티브 썸 게임, 네거티브 썸 게임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됩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교환이 일어난 뒤에 전체 합친 금액은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면 3명이 모여서 고스톱을 친다. 뭐 블루마블을 한다. 뭐 게임을 한다. 이럴 때 다 합치면 늘어나는 건 없어요. 합치면 플러스는 제로가 되는 것이죠. 이전하고 똑같은 상태인데 누가요? 땅 따먹게 하는 것이죠.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이 싸움이 제로 썸 게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 썸 게임은 썸은 합했다는 거잖아요. 썸을 했을 때 포지티브 플러스가 나와요. 게임을 하는 중간에 누구는 잃고 누구는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얻은 것, 잃은 것 다 합쳐보니까 플러스가 돼요. 이런 거는 포지티브 썸 게임이라고 하고 이 중에서도 둘 다 플러스가 되는 게 있겠죠. 포지티브 플러스 게임은 윈윈 게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네거티브 썸 게임은 합했을 때, 썸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제로섬 게임에 예로 들었던 고스톱을 친다 또는 뭐 당구로 축방을 친다 이런 거 했을 때 썸에 보면 제로가 될 수도 있지만 게임비를 내야 되잖아요. 당구장에서 게임비 내야 되고 고스톱 치느라고 뭐 이것저것 사 먹었어요. 그러면은 합쳐보면 원래 시작할 때의 금액보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그런 거를 네거티브 썸 게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시고 재테크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어떤 때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도 있고
포지티브성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네거티브성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이 전체 금액이 그대로인데 잃은 사람, 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때는 제로성 게임이 되고요.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로 이렇게 상승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딴 사람이 더 많지만 잃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합해보면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포지티브성 게임이 되고, 이게 주식시장이 3,000에서 2,000으로 떨어져 간다. 그러면은 딴 사람도 있고 그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딴 사람도 있고 잃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합해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그런 때는 네거티브 썸 게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 이론만 따로 뭐 이렇게 배우는 교과목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 교환과 게임으로 이해를 한다면 제로섬 게임, 포지티브 썸 게임, 네거티브 썸 게임 이렇게 세 종류의 게임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이 포지티브 썸 게임 안에 어떤 게임이 있다고요? 윈윈 게임이 있다. 둘 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려면 서로 교환을 하되 윈윈 게임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친구들하고도 그렇고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윈윈 게임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환의 사례를 이렇게 한 2개, 3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개인과 개인의 교환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집을 올려드릴 텐데 거기 보면은 변호사와 타이피스트가 있어요. 변호사는 변호하는 일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타이프를 치는데도 타이프도 1분에 500타 이상을 쳐요. 잘 쳐요. 그런데 이 타이피스트는 변호는 할 수 없어요. 자격증도 없고. 타이프도 300타 밖에 못 쳐요. 그러면 타이피스트는 일 없이 놀아야 되고 변호사가 변호도 하고 타이프도 치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변호사는 변호로 돈 버는 시간이 더 많아요. 제가 이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에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동일한 시간이 있을 때 변호사는 타이프 치는 시간보다는 변호를 할 때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 타이피스트가 나보다 타이프를 더 못 친다 하더라도 타이프 치는 일은 타이피스트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는 변호를 하러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피스트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변호사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가 둘 다 잘한다 할지라도 타이피스트, 변호와 타이프 치는 거 둘 다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분업, 즉 교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그 일부를 타이피스트한테 타이프 치게 해주는 것이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한 나라가 모든 걸 다 잘해요. 우리는 농사도 잘 짓고 공업도 잘하고 서비스도 잘해요. 저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옆에. 그런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우리끼리 혼자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국가에서 뭐예요? 더 잘할, 상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이걸 선택과 집중이라고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저 못하는 나라에는 내가 상대적으로 더 경쟁력이 떨어지는, 아까 변호사와 타이피스트라면 타이프 치는 일을 그 국가에서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서로 바꿔먹으면 서로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국가 간의 교환 거래에 대한 무역 이론입니다. 자유무역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교환이 이루어지면 어디든지 능력이 다른 두 사람 또는 능력이 다른 두 국가가 있을 때 능력 센 나라가 혼자 다 해먹는 것이 아니고 둘 다 못할지라도 서로 바꿔 먹음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이게 자유무역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뭘 잘하느냐 하는 거를 영어는 advantage라고 그래요. 우월하다 그러죠. 그래서 모든 거를 절대적으로 다 잘한다 할 때는 absolute advantag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거는 comparative advantag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탐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의 개념이 있어서 절대 우위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교환에 중요한 거는 비교 우위예요. 아까 변호사와 타이피스트 생각할 때 변호사는 두 개 다, 변호하는 일과 타이프 치는 일 두 개 다 절대 우위에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 변호사는 변호하는 일과 타이프 치는 것 중에 어디에 더 우위가 있냐면 변호하는 것에 훨씬 더 우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더 비교 우위에 있는, 상대 우위에 있는 변호에 집중을 하고,
타이피스트는 상대적으로, 변호는 잽도 안 되지만 타이프 치는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기가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피스트는 타이프를 치는 일을 하고 변호사는 변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좀 이렇게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도 선진국은 더 좋은 일, 자동차 만들고 뭐 컴퓨터 만드는 일을 하고 후진국은 농산물 제조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비록 농사도 선진국이 더 잘 진다 하더라도 농사는 후진국에서 짓고 IT나 첨단 기술은 선진국에서 하고 그런 다음에 바꿔 먹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기준은 비교 우위가 어디에 있느냐, comparative advantage가 어디에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무역론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국가들이 이렇게 각자가 비교 우위에 있는, 상대적 우위에 있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바꿔 먹으면 전 세계가 더 현재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자유무역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무역론에는 맹점이 있어요. 그러면 선진국은 계속해서 좋은 일, 그죠?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고 하는 첨단 산업만 추구하게 되고 후진국은 맨날 농사만 짓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죠. 이것에 빠져 있으면 우리나라는 저 전쟁 이후 1950년 3년 동안의 6.25 전쟁 이후 우리는 폐허 속에서 있었고 맨날 농사만 짓고 그 당시에 우리가 했던 것이 경공업, 신발 만들고 가발 만들고 합판 만들고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허드렛일하고. 그것만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는 독재를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도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우리도 자동차, 중화학공업, 석유산업 이런 거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것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예를 들면 일본 놈들은 2차 대전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기계산업이 세계 최고예요. 그 기계산업 전쟁 일으킨 기술로 자동차 만들고 오토바이 만들고 반도체 만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를 어떻게 따라잡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일제차가 들어왔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다 일제차만 타고 다녔을 거예요. 일제차 편한데. 그러면 현대가 처음 만들기 시작한 차의 이름이 폰인데, 조랑말이라는 뜻이, 폰이 자동차 그냥 조립해서 팔아보면 일제하고 비교가 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나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들은 박정희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했느냐? 일본차 당분간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에 차가 있어도 일제차는 하나도 없었어요. 일제차 들어오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정희가 추구한 정책이 뭐냐면 유치 산업 보호론이라는 거예요. Infant Industry Protection. 유치하다. 아주 유치하다가 안 좋은 말로는 유치하다지만 childish지만 좋은 말로는 childlike, 어린 아이처럼 순진하다 그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 앙팡, 영어에도 앙팡, 프랑스 말이죠. 우유도 앙팡이 있잖아요. infant. 어린 시절에는 그 산업을 키우려면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자동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한 30년 이상 못하게 했어요. 그 덕에 현대자동차가 큰 거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국민들이 좀 일제차보다 좋지 않아도 현대자동차 차를 사서 타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세계에서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종속 이론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남아메리카에서 유행한 이론인데 미국 애들이 다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여기는 니네들은 농사만 줘. 우리가 자동차, 선박 이런 거 첨단 산업을 우리가 할게. 근데 남미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정치적 식민지였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경제적 식민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센터 페리페리 띠어리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북반구 유럽 이런 나라들이 센터고 우리는 그 주변에 있는 페리페리 주변국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저런 나라하고 거래하면 안 돼. 우리 스스로 인펀트 인더스트리 키워가지고 우리도 커야 돼.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이론이 종속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할 때도 우리가 미국의 정치적 식민지는 아니지만 사실 미군이 와 있으니까 정치적 식민지의 일부가 돼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첨단 산업하고 우리는 뭐 농산물하고 FTA도 다 그 관련돼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종속 이론들이 저희 청년 시절에는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일본도 이겨내고 미국도 이겨내고 상당히 뭐 대기업들은 선박 세계 1등이에요. 반도체 세계 1등이에요. 그렇죠?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상당히 IT 쪽에 세계 굴지의 산업들을 일으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유무역론이 완전 진리는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국가적으로 이런 유치산업부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FTA에 대한 것들도 제가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미국과의 FTA 할 때 미국은 좋은 산업하고 우리는 뭐 농산물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사실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IT 산업이 발전해 있고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소고기 농산물이 오히려 싸요. 그래서 그런 이익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그 FTA를 한다는 거,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한다고 하는 거는 쌍방 간에 다 합쳤을 때 썸을 했을 때 포지티브 썸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도 이익 보는 사람,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미국과 FTA를 하면은 자동차, 전자제품, IT 산업 이런 쪽은 이익을 봐요. 그러나 소 키우고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포지티브 썸이 있기 때문에 FTA를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는 IT 산업, 자동차 산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그 손해본 농민들에게 어떻게 잘 분배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좀 더 시간이 되면 FTA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제 세 번째 강의 중에 첫 번째에서, 이거는 4개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4개의 동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4원리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강의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